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어제 오후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30톤에 이르는 구조물은 부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내년 2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비 신부 29살 이모 씨가 목숨을 잃었고 신랑 31살 황모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유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1996년에 준공됐고 지난달 29일 철거 공사가 시작돼 오는 10일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참의원 선거에 돌입함과 동시에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저녁 JTBC 뉴스룸에 나온 김상조 정책실장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 이유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발생할 위험 요소들을 검토했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경축 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쇼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등 예산이 낭비됐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도중에 타고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물 외벽에 깔렸습니다. 예비 신부 이모 씨는 끝내 숨졌고 신랑 황모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어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다쳤습니다. 네, 철거를 하고 있던 건물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사망자와 중상자 한 명이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예비 부부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중장비의 차량 한 대가 들어올려집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주변을 지나던 차량들이 깔린 겁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들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이동하다 30톤짜리 구조물에 깔렸습니다. 갓길 쪽으로 가다 아반떼 차량은 완전히 깔려 운전자와 동승자가 매몰됐습니다. 그중 운전자인 31살 황모 씨는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쯤 먼저 구조됐고 함께 타고 있던 29살 이모 씨는 30분 뒤에 발견됐는데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황 씨와 내년 2월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옆 차로로 달리던 차량도 일부 깔려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길가에 전신주 2개도 쓰러져 한동안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해 모인 시민들 앞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밤늦게까지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어제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해오던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며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젯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치적 이유로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일본 기업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건건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는 물론 서약서까지 써내야 합니다. 허가받기까진 보통 90일이 걸리는데 심사를 까탈스럽게 하면 사실상 수출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며 외교적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오늘 직접 과거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또는 위안부 문제와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라는 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정부는 국제 규범에 맞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한 국가를 겨냥해 민간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전략상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준비는 확실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보복이 보복을 낳는 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됐지만 기흥과 이천 반도체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장 몇 달치 재고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업체들은 다른 수입처를 찾기 위해서 중국과 대만 등으로 구매 담당 직원들을 급파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입니다. 이곳 생산 라인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랜 기간 이어진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확보한 세계 핵심 소재 재고는 한 달에서 세 달분 가량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갈 조짐에 일부 업체는 최대한 수입을 늘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은 공장을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금수 조치로 이어질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최근 중국과 대만 등으로 직원을 보내 소재를 대신 공급할 업체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들만큼 기술력을 가진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원의 깊이가 얕아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 주민 대부분이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리츠 크레스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10시 33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7km로 비교적 깊이가 얕은 강진이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진원이 있는 리츠크레스트 지역에서는 지진으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현재로서는 지진과 관련돼 접수된 피해 신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지역에서는 수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수일 안에 규모 6.4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확률은 20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진대와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천여 차례 소규모 지진이 이어져 대규모 지진인 빅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가 내년 대선을 앞둔 선거용 호화쇼라는 논란 속에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국가적 행사를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반대 진영의 비판에 아랑곳 없이 기념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도 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예정대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는 막을 올렸군요. 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이른 새벽인데요. 악대 도심 행진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본 행사이자 미국에 대한 경례로 이름 붙여진 기념식은 잠시 뒤에 링컨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미군 주력 탱크와 장갑차가 동원되고 해군 고개 비행단의 축하 비행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기념식에 이어선 지난해 2배 규모의 불꽃놀이도 펼쳐집니다. 네, 이번 행사가 워낙 큰 규모로 치러지다 보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거세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서 반대 진영에선 한마디로 돈 낭비이고 재선을 노린 선거용 호화쇼라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며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링컨 기념관 연설에 대해선 정치색을 뺀 애국심에 관련될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고 예산 낭비 비판에 대해선 이미 있는 비행기와 탱크에 연료값만 있으면 되고 불꽃놀이는 기부를 받았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탱크의 도심 행진은 도로 훼손 우려를 받아들여서 전시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발이 특히 큰 것은 말이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링컨 기념관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링컨 기념관은 링컨 대통령이라는 미국 역사의 상징적 인물을 기리는 곳인데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며 흑백 통합과 인종차별 철폐를 외친 기념비적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말을 외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일전을 치러야 할 민주당으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드물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처음은 아니어서 민주당이 연설 자체를 막고 나서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큰 관심인데 북측 실무 협상 대표로 김명길 전 주 베트남 북한 대사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까? 네, 이달 중순쯤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 실무 협상 대표인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상대로 김명길 전 주 베트남 북한 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대사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베트남 대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과 회담 전반을 다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켄 고스비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에 김명길 전 대사가 미국의 실무 협상 상대로 적격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을 했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양측의 대면 협상 다음 주에 재개될 것으로 봐도 될까요? 예, 레리 커들러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하는 동안에 기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상무부는 향후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려면 미국이 부과 중인 고율 관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추종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국내 20대 남성이 입건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복무 당시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에다가 최근까지 IS 활동을 선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경합동수사단은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23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2017년 10월 폭파병으로 훈련을 받던 중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쳐서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박 씨는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테러를 선전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입대 전엔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할 때 쓰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했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선 사제 실탄 제조 과정이 담긴 영상이 나왔고 집에선 테러 단체들이 쓰는 칼도 발견된 걸로 알려집니다. 군경합동수사단은 박 씨가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박 씨가 지난 2일 저녁에 앞으로 군용물 절도 혐의는 군 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맡아서 수사하게 됩니다.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군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미국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시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남성에게 경찰이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No! No! Please don't do it! Please don't do it! 명령을 무시하고 접근하던 남성이 큰 길로 들어서자 긴장이 더해집니다. Put him down! Please no, man, no! 흉기를 든 채 달려드는 남성에게 경찰은 총을 발사합니다. Down,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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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총에 맞고도 다시 일어나 경찰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던 남성은 결국 경찰이 추가로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이 총을 뺏으려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1일 조지아주 에덴스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며 경찰관을 공격해 방어를 위해 총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총기 발사 정당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매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은 지난 3월에도 경찰 총격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당 방위가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리비아에서 난민 구금 시설이 공습을 받아서 1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습을 받고 달아나던 난민들에게 리비아 당국이 총격을 가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어제 리비아 난민 구금시설 공습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습 당시 달아나던 난민과 이주자들을 향해 리비아 시설관리 당국의 경비원들이 총을 쏘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두 차례 공습으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53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습니다. 구금시설 경비병들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는 이번 공습이 동부지역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의 소행이라며 유엔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 국민군 측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리비아 통합정부가 리비아 국민군을 겨냥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통합정부는 공습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난민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티 바샤가 리비아 내무장관은 난민시설을 공습해서 보호하는 것은 정부 능력을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 세력의 난립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영국령인 지브롤터 해역을 지나던 대형 유조선이 억류가 됐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싣고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시리아로 가려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또 하나 사안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영국 해군 등이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330m 길이로 그레이스 1이라는 이름의 유조선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브롤터 행정수반은 그레이스 1이 시리아 정유 공장에 원유를 운반 중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U가 2011년부터 시리아에 적용 중인 제재 대상이라 억류했다는 설명입니다.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번 억류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 해역에서 출발해 남아프리카를 돌아 지중해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은 점이 수상하다는 게 지브롤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불법 억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미국에 동조했다며 억류 조치를 해적 행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핵 합의에 따른 우라늄 농축도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억류 조치가 취해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어제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을 통보하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러시아에서 열린 포럼에 참가한 국회 대표단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박금희 부의장을 만나 남북 국회 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포럼에 참가했던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북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상대할 북한 측 카운터파트로 김명길 전 베트남 북한 대사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베트남 현지 대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회담 전반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집배원들의 사망이 이어지면서 인력을 늘려주고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61년 만의 파업을 다음 주 화요일로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와 최종 협상을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도 인력 채용 규모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협상을 합니다.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노조는 다음 달 10일부터 파업을 합니다. 12년 전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가서 잠적을 했던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 송환이 된 정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아버지의 사망 확인서 등을 제출했고 정 전 회장이 숨진 에콰도르 정부가 이게 진본임을 확인을 해줘서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을 노렸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붙잡아두고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이 3인조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의 한 귀금속 가게에도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50대 여직원을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 직원은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차량 한 대가 튕겨져 나가면서 주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인근 주택 300여 세대에 한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북 청도 송읍리의 고분군에서 문화재들이 불법으로 훼손이 됐다며 영남고고학회가 정부의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5, 6세기 신라 토기 조각과 고분에 사용된 석재가 파괴가 됐다면서 시굴, 발굴 조사 없이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보행자 통행이 잠시 허용이 됩니다. 오는 27일인데요. 부산시는 9월 중에 한 번 더 시범적으로 개방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 앨범이 오리콘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발매 첫날이었는데 사전 주문량만 100만 장, 역대 해외 가수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월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갑니다. 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로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나섭니다. 연설 제목이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 회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고 각 당 지도부와 만나온 김상조 정책실장,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부 경제정책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만남,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대 뇌물 또 성접대를 받은 혐의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의혹이 나오고 6년 만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김 전 차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며칠째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최대 2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맑겠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일부 남부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4도,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북한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는 주말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이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죽은 새와 흉기 등을 보낸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택배 내용물에 묻은 지문을 감식 중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이 감식반을 투입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택배 속에 묻어있을지 모를 지문이 관건입니다.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혔지만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는 서울 봉천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약국 등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짜 주소와 이름을 쓴 걸로 판단했습니다. 택배가 온 건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쯤입니다. 죽은 새와 커터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습니다. 윤소하, 너는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색깔론을 덧붙인 증오의 정치를 해온 결과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실에 하태경 곧 죽는다는 문구가 적힌 흉기가 배달됐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성적을 올렸다는 의심을 받던 숙명여고 쌍둥이 딸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쌍둥이 딸은 앞선 아버지의 재판에서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제 자신들도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한 줄에 5개씩 시험지 정답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과 휴대전화 메모장에도 시험 정답과 겹치는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드러난 교무부장 아버지 현무 씨와 쌍둥이 딸 사건입니다. 2년 전 1학년 첫 시험에서 이과 59등, 문과 121등이었던 자매는 1년 만에 각각 이과와 문과에서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이들은 틀린 답을 똑같이 써내면서 의혹을 키웠습니다. 교육청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현 씨가 1년 동안 5번 딸들에게 문제를 넘겨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 씨가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엔 딸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겁니다. 아버지 현 씨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징역 3년 6개월을 내리고 현 씨가 쌍둥이 딸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딸들은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형사재판에서 딸들은 죄가 있는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거짓말이 이젠 잘 통하지 않습니다. 선거 전 돈을 뿌렸다고 신고가 들어온 한 조합장 당선인이 아니라며 딱 잡아댔었는데요. 돈을 건네기 전 습관처럼 침을 묻혀 세어본 걸까요? 집회에서 당선자의 DNA가 나와서 결국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영덕의 한 수협입니다. 지난 3월 이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에게 선거 전 돈을 받았다고 한 조합원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돈을 건네준 모습이 담긴 CCTV 등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선인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합원이 받은 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냈습니다. DNA 분석이 금품 수수 후 2달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조합장 당선인 A씨는 5만 원권 12장, 60만 원을 조합원 B씨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이렇게 돈을 세본 건지 아니면 땀이 묻어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집회에서 4명의 DNA가 나왔고 그중 하나가 당선인 A씨의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자 당선인은 결국 돈을 주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당선인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의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AI라고 말했습니다. 안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위기 이듬해 1998년 제일동포 기업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초고속 인터넷망의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겐 온라인 게임 산업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손 회장을 만나 당시 조언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혁신 벤처 창업가들에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I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해달라고 했고 손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일본 IT 업계를 대표하는 손 회장의 만남 자체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만남은 예정된 40분을 훌쩍 넘긴 90분간 진행됐는데 청와대는 일본 경제 보복이나 한일 갈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 회장은 어제 저녁 4차 산업 혁신 분야에서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도 만났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어제는 파업 첫날에 비해 급식을 중단한 학교가 줄었고 현장의 혼란도 많이 진정됐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을 더 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꺼진 채 텅 빈 급식실. 점심시간이 되자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몰라요. 5시.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혼란은 조금 잦아든 모습입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파업 첫날 2,800여 곳에서 1,70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초등학교도 139곳에서 92곳으로 줄었습니다. 파업 첫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어제 각 지역별로 흩어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견해차가 현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에 갭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업 기간 중 교육당국이 어떠한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파업이 끝난 뒤 파업을 연장할지 등 대응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는 어제 집회를 하던 요금 수납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어서 혼잡이 특히 컸습니다.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고속도로 차도로 뛰어듭니다. 경찰이 에워싸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차들은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옆에서 농성을 벌이던 톨게이트 수납 노조원들이 하행선 6개 차로를 2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입로 절반이 막혀 하행선을 따라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23명이 연행됐고 25명이 다쳤는데 그 뒤로도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노조 측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 고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르지 않는 노조원 1,500여 명을 해고하자 노조 측은 옥상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제스처도 취해주지 않고 근무자 얘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지만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휴가를 가려면 이를 대신할 사람을 사서 넣어야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다. 부산대병원에서 2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 혈액에 화장실 쓰레기까지 부산대병원에서 청소만 20년째입니다. 7순위 눈앞이지만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바뀌면은 또 그만두라가 싶어갖고 또 가심 저이고 서울에 생각. 남들 다 가는 휴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어디를 간다고 해도 내가 또 사람을 사여놓고 가야 되고 이제까지 휴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 나아질 거란 희망도 없습니다. 20년을 했던 사람이나 내일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부산대 병원에만 이런 파견 비정규직이 502명입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정규직 동료는 함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일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야 근무를 해도 월급은 채 200도 안 됩니다. 그나마 부산대 병원은 사정이 좋습니다. 불법 파견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의 파견 비정규직은 최근 2년 새 96명이 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등 국립대 병원 대다수는 지난 1일 비정규직들의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마음 편히 여름 휴가 가는 소박한 꿈은 또 멀어졌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장영자라는 이름이 다시 뉴스에 등장해서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7천억 원 규모의 어음 사기를 비롯해서 각종 사기 사건으로 29년의 실형을 채우고 나왔는데 또 사기 사건으로 이번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장영자 씨는 75세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 7천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이 세상 밖에 드러납니다. 고위공직자와 은행장들 30여 명이 구속됐고 기업들도 부도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38세의 장영자 씨는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사기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1992년 가석방됐지만 2년 뒤 또다시 140억 원대의 사기로 두 번째 구속됩니다. 다시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그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뒤 200억 원대 국권 화폐 사기로 세 번째 실형이 선고됩니다. 징역 10년의 중형. 세 차례의 구속 29년의 실형. 2015년 형을 모두 채우고 70을 넘긴 나이에 교도 소문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사기 본능은 7개월 만에 다시 깨어납니다. 지인들에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이철희 씨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며 6억여 원을 받아 챙깁니다. 상속받은 뒤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장 씨에겐 주식도 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재판부에 75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75세의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어제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의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린 회오리바람 15분 동안이었는데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6명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기둥을 이룬 회오리바람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어닥칩니다. 도시 어디에서나 보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5시 15분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카이웬시에서 발생한 용오름, 토네이도입니다. 최고 초속 23m에 달하는 회오리 바람은 도시의 공장과 건물, 자동차를 휩쓸었습니다. 15분 동안 위력을 이어가면서 인구 50여만 명의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더 컸습니다. 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민 1,600명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我家刮的就是窗户全开了，龙卷风全进屋了，给那卧室的门都刮下来了。 랴오닝성은 동북지방의 차가운 소용돌이가 몽골 저기압과 만나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중국 허난성에서 회오리 바람에 놀이기구가 휩쓸려 날아가면서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무더운 여름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들어 놓느냐 마느냐를 놓고 갈등이 해결이 된 곳도 있지만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곳들이 지금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를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6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시다. 이 반대 이유로는 매달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오르거나 공기가 오염된다. 2년 전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 붙었던 벽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이것도 2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 사진인데
경비실 에어컨에 이렇게 검은 비닐을 싸서 쓰지 못하도록 하거나 밑에 계량기를 달아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에 대해선 찬성 의견만큼이나 우려와 거부감도 강합니다. 폭염이 다가온 요즘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5월 서울시가 아파트 2천여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8,700개가 넘는 경비실 중 에어컨이 있는 곳은 64%였습니다. 10곳 중 4곳꼴로 에어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반대 때문이라는 곳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비실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4,500세대에 경비실이 151개에 달합니다. 엄청 높죠. 막 속옷이 다 땀으로 젖어 있죠. 햇볕으로 달궈진 경비실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에어컨 설치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죠. 관리비에 우리 적립하는 돈들이 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려운 건 관리사무소와 주민 대표 측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에어컨 꺼라, TV 꺼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겨우 자기 작년에 좀 넘겼어요. 한전 같은 데서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해주면 그때 용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벽돌이랑 스탠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량이 짜증을 겁이라도 그게 않습니까? 경비실이 50개가 넘는 2,000세대의 또 다른 아파트. 바깥 기온이 32도로 오른 오후 경비실 안의 온도도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도 에어컨 설치를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왜 우리만 빨리 하느냐? 다른 단지는 다 50% 줄였는데 왜 우리만 안 줄였냐? 그거 줄여서 그때 무조건 더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옆 단지에선 에어컨을 놓기로 결정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일부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은 것이 문제야. 더우니까 안 끈단 말이에요. 관리시설이 전기를 안 아껴요. 전기를 밥도 해먹고 딱 찌개도 해먹고 다 먹더라고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선 동대표 9명 중 5명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도움 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관리비보다 주민 정서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자기도 경비실 하나 줬는데 주민들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집에도 안 가는데 무슨 경비실에다 가요. 너무 문제는 거보다 기본적인 에어컨을 달았지만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충남 한 아파트에선 최근 주민 30여 명이 100만 원을 모금해 경비실 2곳에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동대표 회의에서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자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겁니다. 하루 8시간씩 틀었을 때 한 달 전기료는 26,000원이 나옵니다. 2대의 전기료를 938대가 나눠낸다고 치면 한 달에 6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더 할 수 있게. 그럼에도 에어컨을 쓰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거든요. 집주인이 따로 있는 그 건축물에 시설을 넣는 거에 대한 것부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거고 시행사가 있고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현행 규정상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누가 할 것인지는 아파트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있나요? 서울시가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없는 여러 아파트 가운데 이 포스터를 볼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급식을 다시 시작하는 학교들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파업을 계속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급식 중단 학교 얘기를 늘 하게 되지만 이들의 파업에 이유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금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들의 급식 상황이 일단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의 예측입니다. 1,508개 학교가 오늘 급식을 중단합니다. 어제보다 200여 곳 줄어든 것입니다. 오늘 파업 참가율도 8.7%로 어제보다 2.7%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일단 오늘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측은 오늘 오후 파업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늘 아침 인천 앞바다의 가시거리는 400m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에서 연평도,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출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비교적 가까운 강화도 항로의 여객선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운항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항상 열리는 그 시민들의 대회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핫도그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디펜딩 챔피언 조이 체스넛이 올해도 우승을 했습니다. 10분 동안 71개의 핫도그를 먹어치웠습니다. 체스넛은 2007년 이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해마다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에 사용된 핫도그는 소시지가 빵 안에 들어있는 보통 크기입니다. 체스넛이 10분 만에 먹은 핫도그의 열량은 2590칼로리입니다. 하루 평균 성인의 권장 섭취량의 10배가 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서울 폭염경보, 무더위 계속, 그리고 오후 영서 소나기인데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맑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 영서에는 약하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요. 버스 기다리다가 익을 뻔했다. 요새 은행도 덥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원하게 비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하며 장마인데 비 소식이 없어서 아쉽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달 중 9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기로 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입니다. 최근 남북미 사이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 외교 안보 라인은 바꾸지 않을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약 9명의 장관급 인사가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됩니다. 기존 알려졌던 5명 수준을 넘을 뿐 아니라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있었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장관에 더해 총선 출마가 유력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현재 공석인 공정위원장과 역시 정부 출범부터 재임한 금융위원장 등을 포함한 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남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책임자들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교체설이 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임이 확실시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독재라는 표현을 8차례나 썼습니다. 선거를 이용해 절대 권력을 완성하려고 한다.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이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걸 비판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라고도 했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도 겨냥했습니다.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 손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 정당 대표 평양 방문과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선 기회가 되면 적극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며 새 환경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비판하는 논평을 냈지만 지난 3월 연설 때와는 달리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 등을 감안한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당은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청와대도 유감을 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위원장 가운데 어느 자리를 맡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국 경희대 겸임교수와 정치 이슈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3월 12일 국회 연설 때는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제 신독재, 독재라는 표현이 8차례나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정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8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썼던 흔들리는 그런 세계 민주주의,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표현 속에서 나오는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 우리 정치의 상황과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런 신독재 현상, 당시에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던 나라들은 대개 터키라든가 러시아, 헝가리, 베네수엘라, 필리핀 이런 나라입니다. 자유지수라든가 민주주의 지수가 대개 2점대 10점 만점에 3점대, 2점대, 4점대 이런 나라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8점대에 속해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민주주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황을 빗대서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 지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받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7점대로 이코노미스트가 지정하는 데서 후퇴했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8점대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와 민주주의, 헌법, 그다음에 법치주의가 같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 신독재라는 표현 사실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확한 개념 규정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12일 국회 연설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좀 비판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수위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연설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강도 높은 공격에 이 연설문 대부분 치중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원들의 반응은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듣고 잠을 엎드려 있는 의원도 있었고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는 이런 의원들이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상황이 도리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연설과 대결 양상이 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투사 이미지를 심어준 이런 분위기가 됐었고 또 강대강의 이런 대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는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했었고요. 결국 연설 전반에 걸쳐서 어제 분위기는 약간은 또 맥도 빠지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싶었겠지만 어제 상황은 대치 전선이 형성되기보다는 국회 연설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거나 또는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도 했고요. 네.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무능이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여론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지의 정도를 보면은 상당히 국민의 민심과는 어긋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특히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라든가 또는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물론 문재인 정부가 다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비판과 비난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좀 부합되지 않고 도리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로 다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장점은 인정하되 그러나 야당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비판할 것인가 이 부분에 치중했어야 됐는데 거의 전반을 비판과 비난에만 치중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련되게 좀 연설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제1야당의 원내대표니까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나
대통령 또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많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이신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여당 의원들의 인내심에 존경한다 이러면서 우회적인 비판을 했네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먼저 이제 전날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회 정치권이 나가야 될 방향과 국정 방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어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또 그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 시각 그리고 헌법에 대한 존중의 시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특히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이 되는 신속 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위반들, 그 탈법과 불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본다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달랐고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답게 좀 더 차분하자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일야당과 또 여당이 같이 협의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소중한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결의 법안이 거의 이제 15,000건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같이 협의하고 통과시켜야 될 민생 법안과 앞으로 국정 현안이 이렇게 많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에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고요. 야당 역시 그동안의 장외투쟁 거의 석 달 동안 국회를 팽개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여당의 이런 맹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대안이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연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성을 주고받거나 몸싸움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신경전을 벌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갈등이 뭐 여전하니까요. 그럼요. 특히 이제 정개특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속 네. 처리 법안들 아무래도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또 지난번 처리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적 처벌 문제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역시 국정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국회의원들의 입법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과거에 그런 부분을 좀 있고 법안 통과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이 통과에 주력해야 될 거고요. 특히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그러나 우리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또 협력할 부분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3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잖아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어제 뭐 결정할 예정이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됐고요.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어느 쪽을 맡을 것인가 네. 사실은 상당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반반 갈려 있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개특위는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꼭 해야 될 이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지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사실상 대결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맡아서 정치 개혁을 완수해야 될 임무가 집권 여당에는 있는 것이고요. 사개특위도 역시 검경 수사권에 여러 가지 관련됐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꿀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위원장 중에 하나를 맡아야 네. 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사개특위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죠. 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정개특위의 경우는 이 정개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나머지 세 야당들의 이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서 내세우는 개혁이라고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치가 가져야 될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는 정개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이 있다는 네. 점에서 좀 저는 이 부분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정개특위 쪽으로 가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다소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 도의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4월 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단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 3당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이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3당의 의견들 특히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네. 대표와 심상정 당시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이 사실상 거의 단식까지 감행하면서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득표는 50%를 하고 의석은 80%를 가져가거나 이런 상황은 바꿔야 된다는 것이 네. 그동안의 모든 정치개혁의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역시 정개특위를 통해서 다른 야당들과 했던 약속들,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대는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 형태,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특히 검경 수사권의 갈등들 이런 부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국민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또 국회 내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는 것이 정치의 흐름상은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야 3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만일에 말이죠.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 개편안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역시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미 일단 과정은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그 논의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의 진행마다 고비마다 그런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맡게 된다면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야당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의 흐름들은 분명하게 그동안 있었던 정치적 갈등의 과정을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정개특위를 집권여당이 맡아서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 아닌가. 물론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매 고비마다 갈등과 또 긴장된 상황이 형성이 될 겁니다. 네, 민주당이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당연히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나 여당, 청와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법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사개특위에서 이루어진 일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의 의견들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미 그런 많은 법안들이 그동안 제출이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문제들은 국회 내에서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맡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필연의 길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들께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압박이 이루어진다면 국회도 이런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지는 못하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 청문회를 담당하게 될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17명 가운데 11명이 현재 고발을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사청문회 때 이런 사안들도 아주 강한 이슈가 될 거고요. 대부분 다 이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윤석열 이제 후보자가 살아왔던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검찰을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될 거고요. 또 그러나 윤석열 후보자가 해왔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또 강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있었던 수사 지휘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강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아마 치열한 논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도리어 답변하는 과정 중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의 역할이 또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치열하게 공수를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또는 검찰총장의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섣부르게 다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청문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 제기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아마 국회를 더욱더 긴장 속에 몰아넣을 텐데요. 아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함께 토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죠. 자유한국당이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송곳 검증 뭐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태 의원 성향상 아주 날카롭고 꼬치꼬치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가 질문하는 모습 봤지만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필요해 보이고요. 대신에 그동안 나왔던 말의 언어의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과격하고 공격적이다. 특히 뭐 국정농단 이런 헌법 부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장외투쟁까지 나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제시된다면 도리어 국민들로부터 역풍이 불 거다. 그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적들도 도리어 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또 나올 거고요. 또 후보자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도리어 스스로 자승자박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검증하고 국회의원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이번 청문회 역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요 증인 등을 만나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인을 회유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법원은 만날 사람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2주 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인 김윤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만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라 만남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상한 만남입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실장에게서 확인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08년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이 확인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검찰에선 청와대에서 이 전 부회장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나 진술 번복을 유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생활 점검 신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서나 변호인이 만나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이 중에는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조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지만 진원 깊이가 얕아 로스앤젤레스 등 남부 지역 주민 대부분이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리츠 크레스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10시 33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7km로 비교적 깊이가 얕은 강진이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진원이 있는 리츠크레스트 지역에서는 지진으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현재로서는 지진과 관련돼 접수된 피해 신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지역에서는 수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수일 안에 규모 6.4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확률은 20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진 때와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 때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천여 차례 소규모 지진이 이어져 대규모 지진인 빅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 2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교회에 있는 난민 구금시설이 공습을 받아 1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동부 지역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이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고 리비아 국민군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습 당시 달아나던 난민들을 향해 리비아 당국이 총격을 가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어제 리비아 난민 구금시설 공습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습 당시 달아나던 난민과 이주자들을 향해
리비아 시설관리 당국의 경비원들이 총을 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두 차례 공습으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53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습니다. 구금시설 경비병들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는 이번 공습이 동부지역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의 소행이라며 유엔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 국민군 측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리비아 통합정부가 리비아 국민군을 겨냥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통합정부는 공습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난민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티 바샤가 리비아 내무장관은 난민시설을 공습해서 보호하는 것은 정부 능력을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 세력의 난립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미 온두라스 연안에서 바닷가재를 잡던 어선이 뒤집혀 지금까지 2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온두라스 동부 모스키티아 인근 바다에서 바닷가재를 잡던 70톤급 어선이 악천후 속에 뒤집히며 침몰했습니다.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만 해도 58명인데요. 31명의 정원인 이 배에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정원을 한참 초과한 상태에서 강한 파도에 밀리자 중심을 잃고 뒤집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색색의 폭죽이 터집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폭죽 가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요. 불길이 폭죽을 보관하는 컨테이너로 번져 많은 양의 폭죽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폭죽이 터지며 튄 불꽃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도로에서는 쓰레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쓰레기차에 다리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 세대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는데요. 지금까지 12명이 다쳤고 그중 3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른 출근 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도로는 한때 일시 폐쇄됐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손을 잡았고 군사 분계선을 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분단의 아픈 현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장소들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역사 여행가인 권기봉 작가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은 뭐 TV에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네. 직접 가서 그곳의 공기와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몸으로 네. 느끼는 임팩트를 무시할 수 없죠. 네, 먼저 그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에 대해서 요즘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네네. 보면 정부가 지금 단계적으로 네, 개방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지금 개방이 된 건가요? 현재 강원도 고성 구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이미 개방을 했고요. 네. 또 철원 같은 경우도 지난 1일에 개방을 했습니다. 네. 먼저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을 해서 해안 철책을 도보로 이용해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는 게 A 코스고요. 또 통일 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차량으로 왕복 이동하는 게 B 코스입니다. 이렇게 2개 코스가 있고요. 네. 또 이외에도 철원 구간 같은 경우는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을 해서 DMZ 남측 철책선을 따라서 이제 공동 유해 발굴 현장과 인접한 곳이죠. 화살머리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네. 아직 남은 구간이 이제 파주 구간인데요. 파주가 남았네요. 오는 9월 말쯤 개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9월 말에. 네, 임진각에서 시작해서 이제 도라산 전망대를 거쳐서 최근에 철거했죠. 그 감시초소 GP까지 방문하는 왕복 한 20km 구간인데 관광객 안전이 중요해서 이곳은 버스를 이용한 탐방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제 네. 이렇게 고성 또 철원
파주까지 연결이 되면 휴전선 동서를 횡단하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사업과도 연기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네. 이제 화면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묘한 느낌이 듭니다. 역시 그렇죠. 역사의 현장이라서. 지금 파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남은 구간이 이제 개방될 남은 구간이 파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그 오울렛 초소가 예. 또 관심을 받았어요. 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기 왔는데 네. 뭐 방탄복 안 입고 양복 차림으로 와서 네. 또 화제가 된 곳이잖아요. 네. 뭐 25m? 네, 그 떨어져 이곳은 있는 이제 곳이죠. 이 군사분계선에서 네. 불과 2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민간인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개방은 좀 미뤄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언젠간 남북 관계 그러겠죠. 좋아지면 가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휴전선을 따라서 네. 동쪽부터 서쪽까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허리를 지나가는 그 네. 길입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부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이 여름이라 네. 강원도는 동해 쪽이라서 네. 바다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최북단에 위치한 해수욕장 중에 한 곳인데요. 바로 고성에 위치한 화진포 해수욕장입니다. 네, 이곳에 유명한 가시면 곳이죠. 네, 가 보시면은 이곳은 특이하게 한국 전쟁 즉 6.25 이전까지는 북한 땅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김일성 당시 이제 주석이 머물렀던 별장이 별장. 남아 있고요. 네. 네, 또 어린 시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놀러 왔다가 찍힌 사진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이 전쟁 이후에는 남한 땅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또 이기붕 부통령의 별장도 남아 있는 저희가 지금 그런 곳이에요. 별장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네, 김일성 별장 올라가는 곳인데요. 네. 좀 전 사진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고요. 네. 네. 별장도 또- 볼 수 있는 아, 네, 맞습니다. 나오네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 철책선이 둘러쳐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분단의 현실을 이제 명징하게 느낄 수 느끼면서. 있는 뭐 그런 곳인데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개장을 하니까 아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닷물 맑은 곳으로 또 유명한 곳이라서 맞습니다. 여름철에 가볼 만한 곳이고, 그리고 강원도 양구 쪽으로 이번에는 가볼게요. DMZ 둘레길. 네. 여기는 좀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볼 만한 네, 곳이에요. 저나 뭐 제처나 걷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펀치볼이라는 지역이에요. 펀치볼. 예, 이 움푹 패인 분지 지형을 높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으면서 마치 그 뭐랄까요 화채 그릇과 같다 해서 펀치볼이라 직접 불리는 지역입니다. 찍은 네, 제 사진이신가요? 처와 이거는? 이제 제가 함께 걸었던 길인데요. 네. 실제로 이곳은 현재 평화의 숲길, 또 오유밭길, 또 만대 벌판길, 먼 맷제길 등 총 4개의 트레일들이 있는데 각각 편도로 한 14에서 2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전방 지역의 특성상 최소한 3일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예약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20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한이 돼 있어서. 또 조금 일찍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시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을 점심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도시락을 그 배달을 지역에 해주세요. 네. 그것도 미리 예약을 네, 해야 한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트레일은 한 3일 전에는 예약하셔야 됩니다. 네, 길들의 이름이 참 예쁘네요. 네. 이번에는 서울 경기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파주예요. 북한군 묘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는 평화공원이 될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원래는 적군묘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던 곳인데 지금은 북한군 묘지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적군 묘지에서 북한군 묘지로. 묘지. 예,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이제 남북 대결이 느껴지지만 지금은 그러네요. 남북 대결에서 나아가서 인도적인 차원의 즉 평화의 희망을 이제 만끽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지난 1996년에 이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적인 배려의 일환으로서 난파 간첩 또 1.1 사태 당시에 이제 사망한 군인들을 안장하는 묘지로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통 묘라고 하면 네. 남향이나 동향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은 북향으로 묘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아, 북한 쪽 보고 있어요. 네, 그 고향은 네. 이제 북녘을 바라볼 수 있게 일부러 예. 북녘을 북향으로 한 건데요. 여기서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다만 이곳은 원래는 적군 묘지로서 이제 중국군 묘지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한중 우호를 위해서 중국군 유해는 발굴을 해서 이제 송환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군의 묘지만 남아 있는데요. 아직은 그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시려면 일부러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주소는 뭐냐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 55번지라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주소를 입력해야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곳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휴전선 근처를 여행하다 보면 네. 이제 북녘 땅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전망대를 또 많이 찾으세요. 한번 보고 맞습니다. 싶어서. 네. 전망대 중에서 또 소개해 주실 곳은 네, 휴전선의 총 길이가 한 248km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전망대 가운데 가장 북쪽에 가까운 곳이 가장 북쪽에 네. 가까운 곳. 경기도 연천에 있는
태풍 전망대입니다. 태풍 전망대요. 뭐 아시다시피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공이 2km씩 총 4km 폭인데 이곳은 특이하게 휴전선에서 한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럴 것이 지난 1968년에 북한이 이른바 이 추진철책이라고 해서 철책선을 남쪽으로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11년 뒤인 79년에 북녘으로 이제 북상을 시키면서 MDL 즉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800m밖에 떨어지지 않게 됐고 북한군 초소도 한 1,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임진강을 MDL 즉 군사분계선으로 삼고 있는 유일한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풍광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인상적인 풍광이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망대는 아니어도 네. 또 북녘 땅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화도에도 있죠? 네, 이곳은 뭐 전망대라기보다는 전망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한 곳인데요. 네. 바로 연미정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곳인데요. 이곳에 올라가시면 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이루는 조강, 또 김포와 한강 사이를 흐르는 수로인 염하, 또 개성 쪽에서 흘러오는 예성강 하구를 한눈에 조망하실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안개가 심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날이 맑으면 이 개성 송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곳에 가려면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아직은 뭐 찾는 분들이 또 없다 보니까 이곳에 네. 가면 좀 여유 있게 아하. 또 조망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도라산 전망대가 그래도 전망대 중에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곳에 또 유명해진 게 네. 3인용 그네, 네. 힘을 합쳐야 갈 수 있는 그네. 참 공교롭게도 남북미 정상이 이게 판문점에서 만난 것 때문에 네. 설치된 지 한 달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의미가 크고요. 맞습니다. 5월에 이제 만들어진 그 덴마크 작가 그룹 슈퍼플렉스가 만든 공공 설치 작품인데 뭐 한 달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미 정상이 만나면서 공교롭게도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네, 이것도 아마 많이들 찾으실 것 맞습니다.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빠질 수 없는 게 또 음식입니다. 네. 네. 뭐 강원도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감자 전분을 쓴 막국수가 유명하고요.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는 메밀을 많이 쓴 평양식 냉면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경기도 연천 지역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율무 생산량의 대략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율무로 만든 음식들이 아주 유명한데요. 지금 나오는 만두며 아니면 북구미 맛있겠네요. 같은 것들이 대부분 또 네. 율무 가루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또 네. 파주 장단반도에서는 그 지명을 딴 장단콩 음식이 아주 또 유명하죠. 네. 또 여름이고 해서 네. 뭐 막국수나 냉면 또 맞습니다. 이런 게 이쪽에 유명하다고 하니까 네. 더 가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휴전선을 따라 좀 여행을 해봤습니다. 이거 보고 한번 저곳은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여행가 권기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것 가운데 하나가 경찰의 유착 비리였고요. 해당돼 있는 강남경찰서에 대해서 최대 500명의 직원을 물갈이하는 대책을 경찰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그리고 2009년 그리고 올해 2019년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사조치가 핵심인 경찰의 개혁안이 나왔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1999년 발생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이 사고로 55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습니다.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이 호프집에는 미성년자가 드나든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업주에게 상납을 받은 경찰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후 경찰은 유흥업소 단속경찰관 전원 교체라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9년 강남 지역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을 챙겨왔습니다. 경찰이 꺼내든 카드는 이번에도 물갈이였습니다. 강남 지역 경찰관 600여 명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뒤 룸살롱 황제 이경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현직 경찰관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듬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과 경찰이 유착 의혹이 나왔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도 인사조치입니다. 강남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70%의 직원을 바꿀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유착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반부패 전담팀을 꾸려 강남권에 배치하고
유착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팬들이 선수를 향해 보내는 최고의 표현인 기립박수가 아직 초반일 뿐인 윈블던 테니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중학교 3학년생 15살 소녀 때문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2년 전 윈블던 4강까지 올랐던 31살의 리바리코바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뛰다가 방향을 바꿔 왼쪽으로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세계 313위, 이제 15. 우리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생이 만든 풍경입니다. 첫 경기에서 윈블던을 5번이나 우승했던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고 울어버린 소녀. Serve well, move well. I mean, the sky's the limit. It really is. 두 번째 경기에서도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제 32강에 진출했을 뿐이지만 윈블던에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I'm just still shocked that I'm even here. I think I can beat anyone who's across the court. 과거에도 윈블던엔 무서운 10대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1985년 베커, 2004년 샤라포바가 17살의 나이로 우승했고 1991년엔 15살 캐프리아티가 4강까지 올랐습니다. 이들과 비교해도 가장 어립니다. 아직 학생이라 윈블던 예선을 치르던 중에 미국 시간에 맞춰 과학시험도 봤습니다. 윌리엄스 자매를 보고 7살부터 시작한 테니스.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성과를 3단어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가우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Surprising, amazing, and beginning. JTBC 백수진입니다. 여자 실업축구의 인천 현대제철이 어제 경기에서 수원도시공사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WK리그 통합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현대제철은 이번 시즌 9경기에서 8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 12분 선제골을 넣은 장슬기는 후반 8분과 28분에는 날카로운 패스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장우진이 올해도 우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장우진은 어제 부산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 남자 단식에서 중국의 쉐페이를 세트스코어 4대2로 누르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장우진은 또 임종훈과 호흡을 맞춘 복식 16강에서도 푸에르토리코의 브리안 아파나도르, 다니엘 곤살레스 조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해 8강에 안착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일부 남부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4도, 광주와 대구가 32도로 예상되고요. 북한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는 주말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어제 오후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30톤에 이르는 구조물은 부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석대를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내년 2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비 신부 29살 이모 씨가 목숨을 잃었고 신랑 31살 황모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일본이 들어간 것에 대해 청와대가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온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 제재를 한 것이고 WTO 체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늘 오후에 진행합니다. 1억 7천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LA 등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최근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대형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